안녕하세요. 부자영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2, 3년이 이제 지나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금세 가게 되는데요.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곧 이제 잔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잔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가장 먼저 대출을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제 대출이 난생 처음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사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없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비싼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보통 10,000원짜리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도 스펙을 비교하고 후기도 비교해보고 진짜로 괜찮은 물건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견적 비교하고 사시잖아요. 싼 물건도 그렇게 사시는데 비싼 물건은 더 견적 비교를 해보고 사셔야 되겠죠. 또 비싼 물건의 경우에는 견적을 비교해보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대출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인데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상품이죠. 억 단위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금 대출을 할 때에도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견적을 비교하는 단계인데요. 잔금 대출이라는 게 그냥 부동산 가서 집을 산 다음에 하는 대출이 아니고 분양권에 당첨이 된 뒤에 잔금을 내는 시점에서 하는 대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것을 평생에 한 번도 안 하거나 뭐 한 번 정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조차 되게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견적을 비교를 할 때도 상담원이랑 통화를 할 때 내가 뭘 좀 잘 알아야 더 잘 물어볼 수 있고 호구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잔금 대출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LTV 같은 게 어떻게 돼서 얼마가 나온다는 건지 이런 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2단계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고 서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빨리 준비하는 팁이 있다면 그런 것도 이제 알려드릴 거고 어, 이 자서 계약하는 거는 어디에 가서 하는 건지 소요 기간은 또 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을 진짜로 실행하는 단계 이게 한날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전반적인 작업 처리 프로세스를 좀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 업무 처리 과정이 좀 꼬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는 그 당일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잔금을 처리하면서 바로 입주까지 하려면 또 어떤 작업을 미리 해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다 적어놨으니까 궁금한 질문 먼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1단계 견적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1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잔금 대출을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제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는지 이것조차 되게 난감해 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입주자 카페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 당첨이 되고 나면 오픈 카톡방이 생기게 되죠. 보통 이제 오픈 카톡에다 검색을 할 때 본인이 당첨된 단지명으로 검색을 하면 오픈 카톡이 아마 있을 텐데요.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서 이제 카톡방에 이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카톡방 자체가 있는 줄을 몰라서
정보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카톡방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좀 이제 적극적이신 분들이 입주자 예비 협의회 요런 것을 이제 꾸려요. 줄여서 뭐 입예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임원진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카페를 파서 카페에다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둘 중 하나는 꼭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잔금 대출을 할 경우에는 보통 카페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인 당첨 단지 입주자 카페에 반드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대출이 아니고 집단 대출이에요. 그래서 개인 대출이랑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세대가 있고 그 중에서도 대출을 이제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대출로 진행이 되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건을 팔 때도 박리담회로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이 개별로 구매를 하면 보통 큰 혜택이 없잖아요. 보통 정가에 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구매로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되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공동으로 구매할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주니까 판매 루트를 한 번에 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메리트가 있죠. 다만 이런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이 공동구매 자체를 진행할 주최자가 필요하겠죠. 보통 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잔금 대출에 있어서도 똑같은데요. 이제 상품을 파는 사람이 이제 은행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파트 당첨자 중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루트를 하나하나 뚫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로 집단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로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주최자가 입주자 예비협의회, 입예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입예협에서 분양권에 이제 잔금 대출을 해줄 은행들을 여러 군데를 이제 섭외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입주 예정일 한 1, 2개월 전쯤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은행들을 섭외를 해놔요. 이렇게 게시판들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은행에서 자기네들의 그런 상품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골라서 견적을 보내면 돼요. 그래서 굳이 따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없고요. 대출을 공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조건도 개인적으로 알아볼 때보다 훨씬 조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잔금 대출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알아봐야 될까요? 사실 뭐 정답은 없는데요. 제 경우에는 섭외된 입주자 카페에 적혀 있는 그 섭외된 은행에 전부 다 전화를 해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많아봤자 10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저는 전부 다 전화를 해봅니다. 다만 이제 전화를 돌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엑셀로 좀 정리를 해두는데요. 은행별로 이렇게 쭉 적어두고 그리고 세로축에는 비교할 항목을 다 쭉 적어놓은 다음에 전화를 해서 각 항목별로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으면서 저는 전화 통화를 해요. 또 은행 상담사가 바쁜 경우에는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좀 알고 싶다 하면은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또 대출이 처음이신 분들은 대출 조건을 비교를 할 때 어떤 항목들을 뭘 봐야 되는지 용어 같은 게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7가지는 꼭 확인을 하는데요. 아까 이 비교표에서 이 왼쪽에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7항목 정도로 추려지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금리. 금리가
은행에 따라서 변동인 경우도 있고 고정인 경우도 있고 퍼센트도 다 달라요.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겠고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고정금리로 박아두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연이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치기간. 거치기간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자만 내는 기간이 길수록 상환에 따른 그런 부담이 더 덜 하겠죠. 제 경우에는 대출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치 기간이 긴 것을 선호합니다. 원금은 굳이 지금 갚지 않고 나중에 매도를 해서 차익이 실현이 됐을 때 그때 갚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치 기간은 긴 것을 선호를 하는데요. 요즘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치 기간이 아예 없거나 보통 1년, 뭐 길어봤자 2년 정도 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은 DSR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 요즘은 DSR이 강화돼서 40%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DSR 그 기준이 좀 간당간당하다면 금리는 낮을수록 그리고 상환 기간은 길수록 더 유리하니까 상환 기간이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도 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길게 줍니다. 예전에는 30년 만기 이런 게 많았는데요. 요즘은 40년, 길면 50년 이렇게도 상환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감정가.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다 다르게 되는데요. 감정가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출 한도.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 네 번째 감정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개개인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높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더 많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내 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 요거는 이제 위약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대출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품을 보통 3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위약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깨고 미리 갚아버린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꾸역꾸역 뭐 2년, 3년 이렇게 채워서 쓰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저 0.5에서 최대 3% 요 정도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즘 보통 1% 전후로 합니다. 내가 3년 이상 대출을 이용할 거라면 사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내가 단기 이용을 할 예정이다. 대출도 받은 상태에서 뭐 월세를 준다거나 할 거다. 뭐 전월세를 줘서 대출을 뭐 상환을 할 거다. 그러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은 게 더 이득이 될 거예요. 사실 이 단기로 갚을 생각이라면 이 금리가 높더라도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은 게 훨씬 이득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수거래 여부. 대출을 더 좋은 조건에 해주는 대신에 뭐 카드 발급이라던가 자동이체를 몇 건을 하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귀찮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당연히 없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상담원이랑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요런 항목에 대해서 본인마다 이제 기준점을 두고 다 물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렇다면 잔금 대출은 얼마가 나오는가? 앞서 7가지 항목 중에서 이 4번, 5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일단 은행에서 감정가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한도가 다를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LTV 퍼센트가 아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 개인 상황에 대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생애 최초 자격이 되는지, 서민 실수요자 자격이 되는지, 또 주택수는 몇 개인지, 그 주택이 규제 지역, 뭐 조정 지역에 있는지, 비조정 지역에 있는지, 또 DSR 퍼센트 안에 뭐 본인 계산기 돌렸을 때 들어오는지, 그리고 신용 점수는 어떤지, 또 소득, 연소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딱 정할 수가 없고 개인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LTV 퍼센트를 따지는가? 앞선 질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지역과 가격에 상관이 없이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단 생애 최초 80%지만 DSR 조건을 만족을 하고 또 뭐 신용 점수 같은 경우도 기준점을 넘긴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영상에서 투기 과열 지역, 또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일 때 LTV 퍼센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이제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놨는데요. 먼저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일 때 1주택자 기준 입장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집의 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는 LTV 퍼센트 4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가능하고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50%, 30% 이런 식으로 10%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집의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60%, 50% 이렇게 가능하고요.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고 1주택자의 경우에만 이렇게 LTV 퍼센트대로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또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0%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 투과 지역에서는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알려드린 LTV 퍼센트도 전부 DSR 조건, 신용 점수 이런 거 다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때문에 개인별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내 경우가 이러이러한데 LTV 퍼센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것에 따라서 대출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견적 비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 대출을 계약하는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순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질문, 자서가 뭔가 대출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서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서실 수도 있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스스로 서명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문서에다가 스스로 이제 서명을 한다는 얘기니까 대출에 있어서 자서를 한다는 거는 그 문서가 대출 계약서가 되겠죠. 대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이 의미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계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직 계약만 했을 뿐이지 실행은 안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서만 하고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일이 없으면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1단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행에서 이제 견적을 뽑아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골라서 자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서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가? 크게 공통
서류가 있고 개별로 진행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진짜로 실행을 할 때 그때 은행에서 뭐뭐뭐뭐 준비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때 이제 서류를 잘 챙기시면 되고요. 이것을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소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보통 근로사 소득자거나 아니면 사업자 이 두 가지 중에 속하게 됐을 텐데, 근로소득자랑 사업자는 각각 준비해야 될 서류가 좀 달라요.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직자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처럼 이렇게 본인의 소득을 증빙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대체해서 소득을 증빙할 만한 다른 서류를 은행에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연금 소득에 대해서 증빙을 하라고 이렇게 서류를 요구를 할 거고요. 뭐 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의 소득을 증빙하라고 하던가, 뭐 프리랜서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카드 사용료나 사대보험을 얼마 내고 있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직자라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 경우에도 무직 상태였던 아버지가 대출을 잘 받으셨고, 제 동생도 무직 상태에서 잔금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뭐 부부 공동 명의로 했다던가 증여를 했다던가 이런 특수한 좀 상황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서류를 더 요구를 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실 때 두 번 일을 안 하시려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서류는 다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 가족관계 증명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기준으로 할지 뭐 부모님 기준으로 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본인 발급용으로 하셔야 되고, 또 모든 서류는 다 유효기간이 있는 셈인데요. 1개월 이내에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서류를 갖다 내시면 은행에서 어차피 서류를 다시 내라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일을 안 하시려면 애초부터 이것을 지켜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도 이 서류를 뽑을 때 안 보이게 별표 설정을 해서 뽑을 수가 있고 전체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다 전체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뽑는 경우가 있고 상세 내역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뽑을 때 설정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건데 전체 공개에 상세로 하셔야 나중에 두 번 일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대출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게 도가 텄는데요.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10가지 이상이 넘어가서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챙기기가 좀 되게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원래 있는 거, 그리고 뽑아야 되는 것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못 뽑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뽑아야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요. 원래 있는 거는 그냥 챙기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미리 전부 다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먼저 해두고 마지막에 3번 오프라인에 가서 이제 직접 뽑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서류는 이런데, 원래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인감 도장 이런 거는 원래 갖고 있으니까 챙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득 서류 중에서도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은 업장에 보통 있잖아요. 그거 다 미리 복사 한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2번을 하기에 앞서서 세 번째,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밖에 못 뽑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인감증명서랑 전입세대 열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본인이 사는 동 아니더라도 아무 주민센터나 가셔서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온라인으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아무 데나 가셔서 신분증 들고 가시면 다 뽑아주거든요. 요거 뽑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득 서류 중에서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본인 근무지에 요청을 하시면 아마 주실 거예요. 이제 1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2번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뭐 각종 세금 증명서, 뭐 건강보험 뭐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서류들도 오프라인에 가서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서류더라도 온라인으로 뽑으면 무료인데 오프라인으로 뽑으면 유료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다 뽑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 국세청 세무서도 가야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1번, 3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모두 다 뽑아둡니다. 보통 뭐 민원24 사이트나 홈택스 사이트, 건강관리공단 사이트 요 세 가지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요. 어떤 서류를 어떤 사이트에 가서 어떤 순서대로 해서 뽑을 수 있는지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때그때 그냥 초록장에 검색해서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뭘 눌러서 진행을 해서 서류를 뽑을 수 있는지도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링크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몇 시간 걸리게 되는데요. 서류만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뭐뭐뭐뭐 준비하라고 문자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목차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제가 체크하면서 1번 서류 준비했음, 2번 서류 준비했음 이렇게 체크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나중에 또 팩스로 뭐 보내거나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귀찮아지거든요. 이제 다음으로 자서를 어디서 하는가?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은행 지점에서 할 때도 있지만 이게 개인 대출이 아니고 집단 대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출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 경우에는 은행에서 어떤 조그만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출장소로 이용해서 대출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 외딴 그런 조그만 사무실에서 대출을 진행해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계약을 하고 자서를 하고 실행을 하기까지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요것도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자서를 하고서 입주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실행을 해달라 하면 뭐 짧으면 일주일 안에도 대출 실행은 될 수가 있고요. 뭐 길면은 4주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4주가 넘어버리면 아까도 서류가 이제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4주가 넘으면 서류를 또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뭐 4주가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금리 같은 것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군데 자서를 한 이후에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넣어봤는데요. 답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견적을 여러 군데서 뽑다 보면 마음에 드는 곳이 뭐 두 군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최종 두 군데 모두 자설을 하고 실행은 한 군데만 할 수 없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자설을 할 때 서류를 내는데 그때 계약서 원본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자설을 했는데 실행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근데 더 너무 좋은 조건의 은행을 새로 찾게 된 경우에 은행을 갈아타고 싶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미 자설을 한 은행의 지점에 가서 계약서 원본을 다시 찾아와서 새로운 은행에 건네줘서 다시 자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이렇게 아예 준다고 하니까 혹시 함부로 이렇게 줘도 되는 건가? 처음 대출 자설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괜찮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이 분양 계약서 원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진행을 했는데 월세 세입자를 맞추려면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계약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분양 계약서를 스캔을 해두던가 사진을 찍어 두시던가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서 원본은 언제 받느냐? 원본은 나중에도 안 돌려받아요. 은행에 자설을 할 때 계약서 원본 내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분양계약서는 안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등기 권리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 예비 협의회에서 공동구매 개념으로 대출도 이렇게 은행을 미리 섭외를 해서 알아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등기를 칠 때 그거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대리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한두 명이 등기를 치는 게 아니고 수백 명, 많으면 수천 세대가 한꺼번에 등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예 법무사 사무실을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서 대리를 해서 합니다. 이 법무사 사무실은 이 배합에 따라서 다른데 한 군데가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두세 군데가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 은행도 입주자 예비 협의회에서 그거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대출 은행에서 알아서 그 연계되어 있는 법무팀에다가 서류를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분양 계약서도 그때 이 법무팀한테 다 딸려서 와요. 그러면 이 법무팀에서 단체 등기를 다 진행을 하고요. 그럼 나중에 한 보통 2, 3개월쯤 뒤에 등기 권리증으로 집주인, 나한테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이 등기 권리증이 진짜 집문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계약서는 안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잔금 대출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응답으로 풀어봤고요. 제 마지막 3단계,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그 당일날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